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1mm 길이의 작은 선충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 이 선충의 신경망을 완벽히 재현해서 로봇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인간 두뇌의 신경망도 이렇게 컴퓨터로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뇌 에뮬레이션이네요. 예. 저희가 예전에 시뮬레이션 우주 다룰 때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의 전뇌는 전기뇌, 일렉트릭 브레인 이런 거 아니고요. 전체 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체 뇌를 모방한다는 의미인데 그때 사실 마인드 업로딩과 같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글에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위키피디아의 마인드 업로딩 그 항목 링크가 가장 먼저 뜨고요. 위키피디아에서도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으로 검색하거나 주소도 이 마인드 업로딩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아, 리디렉션 돼요? 예. 그럼 결국 마인드 업로딩과 같다는 뜻인가요? 마인딩 업로딩 얘기는 저희가 특이점 다룰 때나 레이저 푸팅 편 등등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재탕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전뇌 에뮬레이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포괄적이요? 예. 마인드 업로딩은 전뇌 에뮬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뇌를 모방한다는, 즉 전뇌 에뮬레이션이 마인드 업로딩의 전제 조건이라도 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을 어딘가로 전송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전송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뇌를 완벽히 구현한, 즉 전뇌 에뮬레이션 된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야 글로 전송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드 업로딩 및 다운로딩을 구현할 전뇌 에뮬레이션이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려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뇌 에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옥스포드 대학의 인류 미래 연구소의 닉 보스트롬과 앤더스 샌드버그가 200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닉 보스트롬은 시뮬레이션 가설의 창시자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상에도 너무 단골로 등장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두 명 다 스웨덴 출신이고요. 나이도 비슷합니다. 앤더슨 샌더버그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전뇌 에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뇌를 구성하는 큰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과 시냅스요? 예. 뉴런, 즉 이 신경세포는 우리의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 우리는 여러 신경등을 통해 이게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신경을 통해 사물을 보고 또 척수의 신경을 통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냅스는 이 뉴런과의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부예요. 그래서 뉴런은 자극에 의해 신호를 발생하고 시냅스를 통해 신호가 각각의 이제 목표 세포로 근육세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잠깐 딴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간의 뇌를 이렇게 기계로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이게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그 당시부터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로 간주되기도 하는 콜로서스와 그리고 저희 예전 책에는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웠던 애니악 등이 등장하던 이게 194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 학자들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 20년이면은 그때 기준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을 거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2020년대인데 아직도 등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오가고 하지만 지금도 저런 수준의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의 등장은 앞으로도 20년 정도 뒤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항상 20년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다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20년이 관심을 계속 가지게 하면서 아직은 이제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짐작만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묘한데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 이렇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게 등장해서 이제 슬슬 사용되고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짧은 거죠.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당장에 관심을 끌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요즘은 그 챗GPT 등으로 인해서 그 일반 인공지능이 꽤 당겨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뭐 10년 뒤, 20년 뒤 이랬는데 뭐 최근은 뭐 5년 내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실물이 등장했으니까 예, 비슷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튼 그 다시 뉴런 얘기로 와서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그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그 100조 가량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쪽이에요? 예, 예. 엄청난데요? 예. 근데 챗 GPT 등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되는 그 매개 변수 있지 않습니까? 패러미터. 네. 그러니까 이 패러미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뇌의 그 시냅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GPT-4의 매개 변수가 현재 지금 이제 1조 7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7천억 개요? 예. 그럼 인간의 시냅스의 그 100조 개에 비하면 많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최근에 그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GPT-4는 GPT-3보다 이게 10배 많아진 거라고 하거든요. 10배요? 예. 그러니까 뭐 또 10배, 10배 하면 100배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그 단순히 이 시냅스와 그 인공지능의 매개 변수와 그 딱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니니까 뭐 직접적인 지능의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되는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기서 그 저희 예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이 전내 에뮬레이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스캔, 그리고 해석, 뭐 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 중 그 첫 번째 단계인 이 스캔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뇌를 그 정밀하게 탐지하는 거예요. 즉 그 인간의 뉴런과 그 시냅스의 네트워크, 즉 신경망을 그 스캔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뇌를 유리화해서 조직을 안정화한 뒤 이것을 아주 얇게 이제 슬라이스하고 여기서 다시 전자현미경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스캔해서 그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공상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간의 뇌를 뭐 유리화하고 썰어내고 뭐 그런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뇌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죽은 그 사후의 뇌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로 보면은 이 원자 수준까지 볼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진 그 주사 터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로는 충분히 그 뉴런 단위를 스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속도가 느리지만 가능은 합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너무 느리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 단계, 전이 이 단계는 이렇게 그 여러 층으로 그 썰어서 그 스캔한 뇌 이미지를 쌓아서 뇌 신경망을 이제 3차원으로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즉 스캔 단계는 뇌를 2차원 평면 이미지, 하지만 그 얇게 여러 층으로 그 이미지를 찍어내는 단계고 이것을 실제 뇌의 그 3차원 뉴런과 시냅스 연결 네트워크로 분석해내는 것이 이 해석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그 뇌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레이저 포팅 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그 휴먼 커넥턴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뇌 지도를 만드는 거. 작년에 한번 저기 영상 만들었었죠. 예. 그거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그 마인드 업로딩을 위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뇌를 스캔한 이미지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한 뒤 이 각 뉴런의 기능들과 이 시냅스의 연결을 파악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이게 해석의 과정이고 이 다음은 이렇게 얻어진 이 신경 연결 구조를 컴퓨터 하드웨어를 통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이제 그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실제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는 없어도 인간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컴퓨터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부 프로세싱의 원리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뇌 전체를 컴퓨터로 에뮬레이션, 즉 완전히 모방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문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 작동 방식을 하나하나 알아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 이 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뇌 메커니즘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피하는 기술의 구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나 이 뇌를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의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 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뇌를 에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이파이,
즉 그 높은 재현도의 모형, 그리고 하나는 왜곡된 모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그 높은 재현도, 그 높은 충실도의 모형은 카피한 그 원래의 뇌가 갖고 있던 기억, 즉 지식, 뭐 능력, 심지어 그 뇌가 갖고 있던 가치관까지 그대로 복사된 모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원래 뇌가 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완벽히 재현했다면은 원래의 인격과 정신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좀 무서운데요? 그리고 뭐 이런 건 SF물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업로딩, 뭐 마인드 다운로딩 나오는 SF물들은 다 여기 해당되지요. 그 토탈 리콜이나 이제 공각기동대 같은 거 다 이런 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왜곡된 모형은 원래의 사람과 이제 인격 같은 거는 다르지만 원래의 뇌가 수행했던 지적 작용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를 해요. 즉, 뭐 성격이나 습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은 원래와 다르지만 그 기억 등은 남아 있어서 이 당시의 뇌의 그 지적 능력은 이제 가능한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원래 내가 피아노를 잘 쳤다면 얘도 이제 피아노를 잘 친다는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 모형은 이런 기술과 기억 같은 것들은 복사해 오지 못한 거예요. 즉 이런 건 재현하지 못하지만 유아의 뇌처럼 초기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말합니다. 그 전내 에뮬레이션을 했다면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복사된 거, 뭐 좀 덜 된 거, 기능적으로만 구현되고 기억 같은 거는 이제 복사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연히 처음부터 첫 번째인 이런 고충실도의 모델은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히 저기 100% 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게 만들어지긴 쉽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된 실험을 통하다 보면은 이 중에 정말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충실도의 모형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충실도 모형이 언제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 확실히 말할 수 없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은 21세기 중반쯤에는 일단 아까 말한 스캔, 해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은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아까 말한 20년 뒤랑 비슷하네요. 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레이커즈 와일의 그 특이점 도래 예상 시기인 뭐 2045년과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떠한 뇌도 에뮬레이션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 생물학 연구나 그 뇌공학 연구에 그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 선충이 있습니다. 이게 학명은 좀 이름이 복잡한데 그 시노랩다이티스 엘레강스라고 하고요. 이 선충의 세포 개수는 정확하게 959개고 이 중 신경세포, 즉 뉴런은 302개예요. 인간의 뉴런이 뭐 1000억 개인 것에 비하면 이제 정말 작지 않습니까? 길이는 그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선충인데요. 이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수없이 연구를 해왔어요. 인간에 비하면 뉴런의 개수가 정말 확연히 적기 때문에 이미 이 신경망 지도는 1986년에 존 화이트 박사에 의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말한 스캔, 해석은 다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 뉴런의 개수도 적은데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컴퓨터로도 에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심지어 그 레고 중에 보면은 그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 마인드스톰이라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유명하죠? 예. 그 마인드스톰으로 뉴런의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작동하게 만든 로봇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예쁜 꼬마 선충은 앞서 말했듯이 뉴런의 개수가 302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능적인 행동을 해요.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으러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의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먹이를 먹고 탈이 나면은 다시는 그 먹이를 안 먹는 등의 행동을 해요. 나름대로 그 행동 양식이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302개의 뉴런밖에 안 되는 생물인데요. 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전적인 인공지능 개발 방식이라면은 이러한 행동 패턴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즉 주변 온도가 좋아하는 온도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라. 먹이를 먹고 아프면은 다시는 먹지 마라 등등 이러한 규칙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10단계 편에서 얘기했던 그 가장 낮은 1단계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이러한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예. 하지만 방금 얘기한 그 레고 로봇의 경우는
이러한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의 원형이 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의 뉴런과 시냅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원래 선충의 행동 패턴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전내 에뮬레이션의 방식인 것이죠. 원래 뇌의 어떤 구조를 알 필요 없이 그대로 카피만 하면은 그 행동 양식을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도 인간은 아니지만 작은 생물의 그 전내 에뮬레이션은 완벽하게 가능한 건가요? 하지만 이 예쁜 꼬마 선충의 재현율이 아쉽게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예, 이게 왜냐면은 뭐 302개밖에 안 되는 뉴런들이니까 이 뉴런들의 연결은 완벽하게 재현을 했어요. 문제는 이 시냅스의 연결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직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결의 강도를 알려면은 이 실제 생물이 살아있을 때 이 연결의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앞서 말했듯이 죽어있는 생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여러 장 촬영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서 살아있는 상태의 시냅스의 강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러한 선충을 이제 완벽히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은 그 후에는 꿀벌, 즉 곤충 수준이죠. 곤충 수준이 가능해질 테고 그 뒤는 쥐, 그리고 원숭이 이런 순으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인간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특히 앞서 말했듯이 이런 어떠한 이론적 연구나 발견이 필요한 것이 아닌 순전히 기술적 발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복잡한 뇌 구조를 다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뭐 관련 법안 처리라든지 뭐 여러 반대 여론에 의해서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요. 그럼 그렇다면요. 이러한 그 전뇌 에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 마인드 업로딩, 즉 내 정신을 기계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인드 업로딩을 하려면은 그 업로딩에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전뇌 에뮬레이션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아까지 이동하는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저희 레이저 포팅 편이나 그 의식 편에서 얘기했던 그 테세우스의 배 문제처럼 이것은 단지 기억의 복사일 뿐 실제 내가 그곳으로 전이 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뭐 한스 모라백이나 뭐 브라이언 그린 같은 학자들은 자신의 자아도 이렇게 복제되고 이전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이전된 마인드, 즉 정신 그 의식이 본인인지 아니면 원래는 소멸하고 죽고 새로 생성된 카피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역시 이 문제는 그 영원한 딜레마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닉 보스트롬과 앤더스 샌드버가 말하는 이 전내 에뮬레이션은 뭐 생명 연장이나 뭐 레이저 포팅 같은 우주 여행, 인간 복제 같은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내 에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의 지능, 즉 일반 인공지능 수준의 그 지능을 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초지능의 구현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더 강해요. 초지능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에뮬레이션 한 뒤 이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럭 주파수를 높여서 뭐 더 빠르게 계산하거나 더 복잡, 더 정교한 계산 등을 가능하게 하면은 원래의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즉 초지능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능의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그 에뮬레이션한 것이 기술적으로 더 성능이 좋아져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스카이넷이나 매트릭스가 떠오르는데요. 뭐 트랜센더스나.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이 지구는 언제나 가장 뛰어난 지능을 소유한 종이 지배해온 곳 아닙니까? 그게 역사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무서운데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전뇌 에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